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윈을 시스템공학에 적용한 그런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메인 자체를 조금은 국방 쪽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한 80분 정도 돼가 있고요. 제가 발표를 자료가 좀 많아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발표를 들으실 때 한 가지는 이 동체 시력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자료가 전부 다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디지털 트윈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공학을 간단히 이제 리뷰를 한 다음에 연관성을 보고 국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큰 그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을,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서 회사의 이제 업무를 혁신해서 이율을 최대화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키가 된다, 조력자가 된다, 중심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기둥이 된다. 무엇이? 디지털 트윈이 뭘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완성된 물건이 디지털 트윈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올 실제 그 선박이 있습니다. KDDX가 있고요. 이거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정적인 정보, 문서라든지 도면을 완전히 컴퓨터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동적인 정보, 주로 프로세스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는 명확하게 디지털리제이션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디지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거고요. 정적인 정보는 외부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원 같은 게 필요하고요. 동적인 정보는 움직이는 법칙이라든지 실제 운영되고 있으면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3D CAD라든지 물리적 재원을 할 수가 있고요. 거동방 정식도 이 배의 다이나믹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선박이 운영하는 프로세서 모델도 만들어서 실제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선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당연히 이런 운항 데이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상적인 케이스죠. 이걸 왜 만드느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겠죠.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이 KDDX 대상 체계의 전체나 전투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기 전에 혹은 만들고 나서도 좋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실제 거를 움직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시나리오로 바꿔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 실험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고요. 실제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디지털화가 완전히 됐다고 볼 수가 없고, 디지털 트윈은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선박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여기에 대한 원하는 기능이냐, 혹은 거기에 대한 성능, 혹은 그걸 작전에 운영할 때 효과도 이런 거가 만족되면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약을 쓸 때도 부작용이 있듯이 우리의 시스템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탄소 배출도 하고 전자파도 발생하고 라고 했을 때 이 답이 원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도 돼야지 우리는 실제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저버릴 수가 없고, 오늘 또 키워드가 시스템 공학이죠. 예, 시스템 공학이기 때문에 시스템 공학을 접근하려니까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정의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독립적일 때는 우리는 이거를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KDDX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죠. 왜? 구성 요소는 선체도 있고 전투 체계도 있고 뭐 소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목표가 이걸 전체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를 하느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구성 요소는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 하는 게 미 국방성 표준입니다. 저는 이걸 3P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품이란 프로덕트. 두 번째는 프로세서. 세 번째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딱 와닿지 않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게 실제 국방에서는 뭔지를 하는 걸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공학 모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람 행위 모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프로세서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한 개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다음 묶어도 할 수 있는데 국방에서는 이게 무기체계나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제품이라는 게 무기체계나 장비. 이거는 국방에서 C2라든지 ODA 같은 의사결정 루프를 이야기합니다. 국방에서 이것은 전투원이나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방체계도 이거에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으로 결합돼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분석할 때 이것만 분석을 하는 것을 MOP라고 합니다. 효과도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분석하는 것을 성능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개를 묶어 하는 것을 MOE라 해서 효과도 분석이라고 우리가 어쨌든 시스템은 이 타입을 한 개 이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위해서 보시고요. 이때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은 이 자산이나 사람이나 프로세서의 디지털 트윈이 각각 만들어져서 이것을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서 붙이고 해야지 우리는 분석이 가능한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개의 함수로 생각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없고 에러 프론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KDX의 3P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위키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3P가 첫 번째는 전술 운용 프로세스나 이 운항 프로세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죠. 아까 이야기한 전투원이고. 세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선박 기자재라든지 전투 체계들에 대한 겁니다. 선박에는 이런 것들이 선박 내에 있는 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KDX 하나 만드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분석한다는 것은 이 체계만 분석하면은 우리에게는 MOP밖에 줄 수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운용 환경을 가지고 같이 분석하게 되면 MO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될 때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앞에 대표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왔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뭘 필요하면 이 필요를 가지고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한 사람의 우리 발명왕이 에디슨이라고 했죠. 에디슨. 필요하면 열심히 생각해 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형화 시키게 되면은 이 필요라는 것을 문제라고 정의하고 이 결과물을 해결책을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공학을 했거나 뭐 다른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전부 다 구체적인 독립적인 계열에서 배워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 묶어 서게 되면 우리의 시스템 공학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반면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필요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요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요구사항. 시스템 공학에서는 요구사항을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시스템 공학의 첫 번째이자 끝은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마지막에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시스템 공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여기 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카피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우리나라라고 예를 들면 국민소득 2만 5천 불 시대가 되면 이게 카피는 끝납니다. 지금 3만 불 넘어갔죠. 새로운 걸 해야 되겠죠. 이 하는 거를 뭘 깔 거냐. 이게 바로 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뭐 나사에서 했다든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든지 뭐 유해여행 같은 것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접근법이 바로 이 시스템공학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공학에서 시작은 개념공학이라 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요구공학에서 요구사항을 한 다음에 만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배운 전기전자, 조선, 항공 그런 데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것들을 묶은 거를 시스템공학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독립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자, 제가 많이 레퍼런스 하는 것은 이 와이머 교수라는 분이 시스템공학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데요. 93년도에 출판된 모델 기반 시스템공학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분의 이제 이 시스템공학의 정의를 보게 되면 앞에는 쭉 나가는데 시스템공학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요구사항을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시스템공학에 대한 이 사람의 정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공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응용수학, 응용통계학, 그 다음에 OR, 컴퓨터 사이언스 딱 있어요. 전기전자 다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시스템공학이 아니고 더욱더 이걸 다 묶은 것도 시스템공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냐? 시스템공학 프로세스에서 도구나 수단으로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은 시스템공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공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푸는 그러한 브릿지. 사람 문제가 있고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 시스템공학에서 이 문제 풀려면 이런 기술을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공학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공학은 요구사항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시스템공학에서는 이제 6대 요구사항이 있죠. 운용 개념에 대한 운용 기술적 결정하고 실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은 체계 기능을 명시해가지고 이 명시된 거를 분석하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기술로 가능한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뭐 배를 하나 만들겠는데 엄청난 스펙을 내고 있으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거가 되구나 해서 되는 것들을 보니까 한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능 요구사항 혹은 여가도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의 이제 체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가도 여기에 이제 구조가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야, 이 비용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하고 성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나오겠죠. 조합이 나오면 이 중에 뭘 뽑아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스템공학에서는 반드시 성능, 예산, 절충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기술을 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우리는 시스템공학의 프로세스를 완성하고 체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보여준 거는 이겁니다. 체계 구축 시 모든 문제는 요구사항 분석, 명세, 추적 관리의 오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 왼쪽 부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찬성 박사께서 비용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워가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시스템 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한 개는 입력을 집어넣고 시스템을 가지고 뭘 보는 것, 이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고요. 다른 한 개는 입력하고 출력을 줘서 시스템을 찾는 문제, 이걸 설계라고 하고요. 다른 한 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출력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분석하고 설계하고 최적화하려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난리 바가지를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시스템을 모델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스템 공학을 완성하는 것을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이 모델은
컴퓨터가 매니플레이션하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하고요. 모델 중에서도 특히 실제하고 똑같이 고신뢰도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고, 모델 베이스하고 디지털 트윈 베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든다. 여러분 모델 뭐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려운데 이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AI에서 모델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뭐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물리 기반 모델은 뭐냐 하는 걸 보시려면 대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이걸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는데 누가 이 데이터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데이터 범위 내에서 다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의 질문을 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뭘 찾으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기납적이라고 한 이유는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학교에서 조선공학 배우고 항공공학 배우고 전자공학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것 가지고 데이터 없이도 시스템의 동작하고 운영 법칙으로 얼마든지 시스템의 현상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필요한 것만큼 딱 끊어내는 것, 이걸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면 뭐가 됩니까?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원의 크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발견된 지식보다는 실제 운용 법칙은 훨씬 더 넓다는 거고, 여기서 나온 수집된 데이터보다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금방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센서가 500개가 있는데 시스템에, 그 중에서 내가 무슨 이유로 센서 10개 가지고 데이터 수집한 걸 여기 갖다 놓으면 500개 한 것보다 작겠죠. 500개의 센서에다가 데이터를 다 가져와도 내가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용 프로세스를 바꾸면 500개 센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계는 우리가 측정한 정보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 쳐다보는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학술적 용어로 데이터 모델에서는 인터포레이션은 가능하지만 엑스트라포레이션은 안 된다는 게 AI의 한계로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이 시스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우리가 중요시 하느냐 하면 이거를 가지고 분석 예측 혹은 최적화를 했을 때 데이터 모델이 나오는 이 데이터보다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가 더 많고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보다 시뮬레이션 모델 데이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어떤 동작점을 잡으면 이게 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하면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결과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데이터 모델에서 나오는 이 예측된 값하고 이 시스템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값이 최저값이 틀리다는 겁니다. 무조건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우리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체계가 운용될 때 데이터 가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는 물리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혹은 공학 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체계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체계를 획득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다 써서 만드는 모델을 우리는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 모델을 해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 모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낸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운영 개념은 이 그림입니다. 실제 체계하고 3P죠. 디지털 트윈하고 항상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실제 체계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디지털 트윈에서도 가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되면 이 뒤에는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문제지 디지털 트윈 갖고 최적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생성기입니다. 자, 어쨌든
디지털 트윈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복제본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이 기능이나 성능이 노화되고 열화되면 이것들이 시뮬레이션 모델 속에 이 법칙이나 파라미터로 다시 진화학습이 돼서 어떤 시각의 시스템을 딱 보더라도 그거하고 똑같은 모델이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된다는 거가 기본이고요. 그것 때문에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항상 동기화시켜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고, 디지털 트윈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이걸 통해서 가져와서 실제 시스템에 나오는 현상하고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때 이퀘션을 던지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질문도 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질문까지도 할 수 있어야지 완전한 디지털 트윈이 되고요. 특히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은 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자파 분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KDDX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설계한 게 있고 건조가 되고 실제 운영할 때는 무조건 이 두 개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디지털 트윈 역할, 요거는 이제 설계 검증이나 가상 커미셔닝 같은 경우요. 이 경우에는 운종 분석이나 최적화, 이 경우는 유지보수나 예지 정비에 대한 겁니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다루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이 특히 국방체계에서 이런 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모으는 프로세서,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고 데이터에서 어떤 거를 질문을 던지고 어떤 걸 받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건조 단계나 운용 단계는 각각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선박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정적인 재원을 승인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건축의 설계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추세고,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VR이나 AR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 훈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화가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에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할 때 존재하지 않는 실체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 프로타입이랍니다. 상동이니까 누군가 먼저 튀어나왔겠죠. 디지털 트윈 프로타입 먼저 나오고 이 프로타입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걸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형님하고 동생 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죠. 실제로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요구사항하고 같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더라도 실제 체계는 조금 달라지면 그 시험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인 프로타입을 진화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과정은 이 시스템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이걸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진화시킬 거냐. 1년 단위냐, 10년 단위냐, 10분 단위냐. 이것은 응용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어떤 파라메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왜? 실제로 시스템의 나이가 많아지면 이 파라메타 값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여러분을 접할 때 아마도 뭐 제가 강의한 것도 인터넷에서 많고 다른 분도 강의가 많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디지털 트윈과 여기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한 응용 기술을 혼돈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GPS 옵티미제이션, AI, 데이터 애널리틱스, VR, A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 답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왼쪽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디지털 트윈이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세 개로 요약됩니다. 자연에 대한 거, 문명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문제, 혹은 이거의 융합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관광이나 교육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반드시 뭘 합니까? 문제 푸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질문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텍스트 파일로 봐가지고 보니까 잘 안 보이면 뭘 합니까? 여기 있네요.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도구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저가 보면서 야, 잘 보인다고 박수 치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이냐? 아니죠. 디지털 트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분석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디지털 트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서 여기 나온 데이터, 이건 멀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음성도 있고 영상 다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 체험 장비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VR이 됩니다. VR의 학술적 정의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뮬레이션 플러스 체험형 유저 인터페이스로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고, 필요하다면 이게 조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어해 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VR에서 보니까 뭔가 내가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실제는 없다 하면 그 실제는 없지만 가짜로 가져온 것을 우리는 정강정보라고 하죠. 정강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가져갑니까?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AR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맨날 쓰는 내비에 이런 거 많죠? 길에는 색깔도 없는데 나가라고 색깔 잘 해놓죠? 얼마나 좋아요.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 자, 이런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하고 두 개 다 하면 뭐냐? 그래서 그건 메타버스라고 하고, 사람을 아주 무료하게 하는 것을 세계를 탈출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이제 우리의 메타버스입니다. 어쨌든 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고 이건 디지털 트윈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술적으로 해놓은 것은 레이어를 이제 나눠놨는데요. 실제 시스템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 통신 부분, 그것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응용 부분,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놨고요. 이거 가지고 당신이 뭐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모든 분야에 가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특히 국방 분야잖아요. 그럼 국방 분야에 뭐 할 거요? 대상 시스템이 국방 체계면 국방 체계에 대한 디지털 트윈 만들어서 뭘 합니까? 이게 군함이니까 군함에 대해서 운영 유지 보수 배지 정비하고, 군함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운전하고, 군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군함의 전문가냐? 나는 군함의 전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군함의 전문가는 군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디지털 트윈 활동 기술의 차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국가에서 나온 마일스톤도 어플리케이션하고 디지털 트윈 구별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거는 보면 디지털 트윈이고 어떤 거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를 같은 문서에 레벨 1, 2, 3, 4라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은 돌아버립니다.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뭐고 그 기술과 응용 기술을 뭐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오늘 강의에서 한 70% 정도는 건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디지털 트윈은 복제입니다. 복제니까 우리가 뭘 복제하느냐? 실체계 운용 데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또 뭘 복제하느냐? 실체계에 대한 형상 정보가 있으면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이 행위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는 디지털 트윈을 100%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이 중에 한 개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생산 시스템을 분석한다 할 때는 주로 이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갖고 생산량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게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무슨 디지털 트윈 공간 하면 이것 가지고 해갖고 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가 붙었을 때의 파워는 막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형상정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3D CAD도 있고 빔도 있고 GIS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행위 모델도 이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쉽죠. 데이터만 있으면 도구 가지고 지금 뭐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모델은 조금 등록금을 해야 됩니다. 대학 가서 조선공학 배워야지 배 설계하고요. 대학 가서 기계공학 배워야지 자동차 설계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다 묶어서 하는 것을 모델로 쓴다는 거고 실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 정령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한 개 이상을 조합해서 만들면 된다는 거고 뭐 교통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재난 대피, 선박 이런 것들은 이 세 개를 다 쓴 것들입니다. 교통 같으면 이제 IoT 같은 실시간 정보를 이제 우리가 GPS 기반으로 받고 GIS 구역 있죠? 있고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왜? 뭔가 예측해야 되죠. 예측.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앞에서 디지털 트윈은 세 개가 구성이 되지만 목적에 따라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목적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거고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목적 없이 디지털 트윈 만들으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은 무한대의 목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한대의 목적은 무한개의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는 거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 구축의 목적은 뭐냐? 디지털 트윈 구축하는데 돈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하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디지털 트윈하고 쌍으로 묶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이걸 가지고 기존에 분석, 예측, 최적화하던 거를 추가로 하면 이렇게 개선된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의 구축을 했을 때 도입 효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못하던 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던 거를 좀 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적용을 어디 합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상 시스템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시스템을 다룬다고 했죠. 시스템. 심지어 사람의 비헤이비어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생체 쪽의 디지털 트윈으로 가장 앞으로 어려운 하디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입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내비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쉽습니다. 실제 우리는 사람이 운전할 때 이걸 보는데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모니터링 서비스밖에 못 받습니다. 시스템 보면서. 운전 잘하죠. 근데 우리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다? 무슨 서비스를 받을까요? 엄청난 서비스를 받죠. 여기에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행위도 복제하고 데이터도 복제하고 환경도 복제해서 이 내비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런 것들입니다. 현 지점에서 건강의 주유소와 기름값이 뭐냐? 이것 갖고는 죽었다 깨도 못 받죠. 또 가시거리 밖 지역의 교통 혼잡도는 어떻게 되느냐? 안 보이죠. 현 지점에서 목표 지점에 도착 예정 시간 이 사람 모르죠.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럼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필요한 얼마든지 필요한 서비스, 뭐 최적 경로 탐색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해서 이거 하나 만들므로써 엄청난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기체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상상력을 펴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제가 운전자하고 조금 전에 한 이런 상황을 하나 연출했는데요. 제가 이 멈터를 정의할 때 김탁권 정의는 멈터가 시파 예살 플러스 슈트를 멈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실제 앞에 상황이 이거죠. 이 사람도 실제로 콜센터에 콜을 받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적상황입니다. 적상황.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유인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인체계가 특히
SR인데 이 SR은 적 상황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C4I 부분입니다. ODA 루프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멈터라고 그럽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을 뭘 고민할 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만들 때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기존의 C4I SR 슈터를 가지고 하던 임무를 유인하고 무인으로 나눴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하니까 유인을 할 때 위험성이 감소된다든지 기동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되겠죠. 이걸 해군이 한다? 그러면 이걸 무인으로 해가지고 잠수정 만들어갖고 여기서 뭐 수상함에서 하든 잠수함에서 하든 전체 컨트롤 해갖고 임무 수행하면 되고 육군에서 한다 그러면 육군에서 하고 공군에서 하게 되면 이거를 뭐 공군에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대의 손자병법은 제가 만드는 병법인데요. 적의 디지털 트윈을 획득하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국방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적의 디지털 트윈 만드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지털 트윈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시뮬레이션하고 전통적인 모델하고 디지털 트윈 모델하고 뭐가 틀립니까? 앞에서 설명을 다 했지만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은 내버려 두고 모델 관점에서만 보는데 시스템 표현을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모델은 모델 논리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모델 논리는 당연하고 형상 정보라든지 데이터 정보까지 고려해서 우리의 모델 논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모델 논리 부분 또 여기에서는 물리나 공학 기반의 방정식,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도 쓰고 데이터 기반의 기납적 방법도 같이 쓰고 필요하다면 각각 쓰기도 하고 융합해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델의 논리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디지털 트윈 모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이가 들면 거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모델이라는 게 이 부분하고 달라지는 거라서 저는 이 동적 모델이라고 기능 성능이 동적으로 바뀐다. 여기는 기능 성능이 정지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운용 개념도 이건 항상 실제 체계하고 모델이 연동되고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여러분 책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 이 모델 시스템 공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 베이스 시스템 공학과 디지털 트윈 베이스 시스템 공학이 같은 점은 뭐고 틀린 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점은 당연하게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똑같죠. 이런 것들을 한다 하는 것들은 똑같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도구들이 여기서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 모델이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하면 모델도 해야 되고 공간 정보도 해야 되고 데이터도 해야지 디지털 트윈 기반 시스템 공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도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거가 앞으로의 숙제가 되고요. 실제 이 프로세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있고 이 디지털 트윈이 있죠. 버전이 있는 걸 보면 여기서는 버전하고 이렇게 구현할 때 이제 시스템 1년 차, 운영할 때 시스템 15년 차, 유지보수할 때 시스템 30년 차가 되면 시스템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이 진화가 없이 그냥 사용되는 게 기존에 있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공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진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 개념은 주로 설계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복제해서 디지털 트윈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특히나 우리가 어떤 시점에 30년대의 성능을 보겠다 하는 것을 시스템 공학에서 실체계가 아니고 모델 베이스를 하겠다면 여기서 사용한 애척체하고 여기서 사용한 애척체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이미 여기에서는 실제 30년 차 시스템 파라미터가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전혀 달라진다고 하고, 그러면 이 교수님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도구에서 이걸 다 하게 도구에서 실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공상 소설도 아니고요. 이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지금 방사청에서도 국방에 적용하라는 지침이 조금 늦었지만 2023년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국방에 적용시키면 아까 제가 했죠. 무기체계, 그 다음에 교리 전술, 사람 이렇게 되고 이거를 갖고 국방 데이터, 국방 공간 정보, 국방 객체들의 행위 이렇게 하면 국방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데 국방 디지털 트윈이 다른 거하고 조금 어려운 것은 이겁니다. 국방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면 이 행위 모델 속에 국방 도메인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라든지 공간 정보는 전혀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가져오면 돼.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 무기 체계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무기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수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의 디지털 트윈 속에는 무기 체계의 경우는 교리나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로 이 국방 도메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국방 교범을 통해서 교리 전술은 전술학에서 다 배우고 무기 체계 재원은 과기학에서 배운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 보통 일반 학교에서 안 배우죠. 장비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장비 만드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지 위에 있는 레벨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해갖고 야단을 치니까 일단은 이제 이 국방성에서 보입니까? 2023년도 10월에는 디지털 트윈을 모든 시스템 모델링에 지렛대로 사용하라.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막하라. 디지털 트윈을 모두 다 해라. 디지털 트윈을 모든 스테이지 적용시키라. 이런 것들이 이미 지침으로 내려와서 미국에서도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하고 싶은 이 국방 체계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림을 여기에 있는 설계, 제작, 시험 평가, 운용, 유지 보수 단계에 대해서 제가 구축 목적과 구축한 디지털 트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고요. 잠깐 이 표를 보게 되면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은 설계시는 이제 ROC 검증입니다. ROC를 주면 이게 맞느냐를 보는 거고요. 이 개발을 하고 제작할 때는 신속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하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왜 신속 개발이 나옵니까? 그 하는 것은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시험 평가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유지 보수도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국방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구축할 디지털 트윈도 제가 식별했고 디지털 트윈 활용 방안도 어떻게 하면 활용하냐 하는 것을 표에 식별했고 이거에 대한 예를 조금씩 보여드리는 게 강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개발된 무기 체계를 운영할 때도 지속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거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 전투 준비 태세 확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에서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서비스 IPS를 할 때도 항상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될 게 뭐냐? 개발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전체 사이클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전투 준비 태세가 확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국방 중심으로 하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설계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여기 나오는 연동하고 코어 시뮬레이션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 배를 하나 만들려면 이 안에 더한 부체계가 장비도 있고 무기체계도 있고 나중에는 이 실제 작전 운영 환경까지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모델로 만든다고 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이 모델을 한 개의 도구로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독립적인 부체계는 독립적인 모델을 다른 환경에서 부체계 이론 뭐 MS 환경에서 메타력을 만들고 부체계 E는 뭐 C++ 하드 코딩하고 부체계 N은 뭐 리눅스하고 이산사건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쓰는 이런 도구를 쓰고 이렇게 해갖고 하더라도 이걸 다 묶어서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연동을 해서 연동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시각을 동기화시키고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들이 이 모델들을 이런 국제 표준만 만족되면 바로 플러그인 시켜서 할 수 있는 표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연속시간 시스템, 이거는 무기체계 비해입니다. 한 개는 이산사건식, 이거는 운용에 대한 겁니다. 이 표준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도구는 이 표준을 만족하는 모델은 플러그인 해갖고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시간이 뭐 좀 걸리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시뮬레이션이 이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로 달라진다. 이것도 시뮬링크가 만들어지고 NCS로 만들어지도 모두 다 돼야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안에는 까맣게 하고 외부의 인터페이스를 표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만들어진 이러한 시뮬레이션 엔진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빨리 띄워놓고요. 자, 건조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선박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디지털 트윈 활용하는 거를 이제 구현 과정에 쓰고 건조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빅데이터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시고 형상 정보하고 물리 모델만 있다고 하면 이런 거죠. 외부의 구조물에 대한 거하고 기계 장치의 형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물리 모델은 어떤 거냐? 실제 기계 장치하고 전자 장치의 물리 모델이 있고요. 이 전자 장치는 주로 이 하드웨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 소프트웨어, 또 실제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3D 프린팅 기술, 그 다음에 NC 기술, 그 다음에 수작업하는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모델을, 이거 실제 하드웨어 모델에 맞는 실제 하드웨어를 구현해야 되고, 여기서 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리얼타임 OS에 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를 조립을 하게 되고, 미션 컴퓨터를 만들어서 통합 제어 알고리즘을 포팅해서 하게 되면 제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거의 반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만들 때 이거 어디 가져오고 난리를 피우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필요시 수정 보완할 때도 여기에 들어가서 수정 보완하고 이 작업을 거치게 되면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여기 있네요. 문제는 신속 개발을 할 때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꼭 반대죠. 디지털 트윈 사용하면 개발이 늦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 사용해서 검증되고 나서 바로 갔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모두 디지털 트윈만 가지고 해갖고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개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한 개일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가 만들어지면 일수를 할 수 있고, 다 만들어지면 우리가 체계 통합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DT라고 부르고요. 작전 운용 환경을 집어여서 할 때는 우리는 OT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한 개 이슈는 여기에 LBT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육상에서 시험을 하는 이런 거고요.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디다 건립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위치는 어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를 건조할 때는 이게 가장 이슈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 해안에 접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고, 왜? 나중에 해안에 있는 정보를 여기에 있는데 집어여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부득이하게 안 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작전 운용 환경까지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가상 OT를 할 수 있는데, 가상 OT를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팩터입니다. 디지털 트윈만 사용한 가상 실험은 실제
테스트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대체할 수 없으면 디지털 트윈 안 쓰고 끝날 거냐? 그건 아니죠.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험 대상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체계만 가지고 챔버웨어가 실험할 때는 뭐 디지털 트윈이 조금은 활용 가치가 없지만 항상 시험을 지원하는 체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체계에 있으면 이거 체계 입력도 해보고 분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험할 때는 우리는 당장 대상 체계는 그냥 됐고 디지털 트윈은 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시험 평가를 할 수 있겠다고 일단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하고 이렇게 해가 한 게 같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답은 뭡니까? 무조건 안 같죠. 안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안 같은 이유는 이 보조체계 디지털 트윈 속에 실제로 지형이라든지 기상 조건에 진동 같은 환경에 대한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개선하는 건 뭐가 됩니까? 모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 이런 체계는 디지털 트윈 활용이 불가능한 건데 뭐 이런 거죠. 교란 전파 송출기. 이건 송출하면서 전파 제거해야 됩니다. 디지털 트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대상 체계는 C4I야.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 하려니까 전장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장 환경 우리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C4I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무기체 개발하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들을 보려니까 표적이 필요해요. 표적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싶고 그때 앞에서 말한 거를 고려해서 시험 환경이 반영된 모델 보정 논리를 만들어서 원래 이상적인 디지털 트윈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시험용 보조체계 디지털 트윈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딱 바로 봐도 이런 거를 시험 평가한다면 이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장 환경이라든지 표적 디지털 트윈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디지털 트윈을 시험 평가에서 이렇게 갖고 뭐 동작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가 있고 실제 우리 시험 대상에 달려가 있지만 실제 일치를 하든 안 하든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시험평가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하는 보조수단으로 시험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뭐 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이건 시험평가 해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획득하지 말자 그러면 못하는 거고요. 이게 너무 좋지만 뭐 나쁘지만 획득하자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운용 유지 보수 단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KDDX의 그 건조 비용이 제가 1.2조로 알고 있고요. 유지 보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 이 군함인 경우에 1년에 비용이 건조 비용이 한 2% 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찾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1.2조에다가 30년 해뿌리면 건조 비용이 60% 육박합니다. 1.2조 곱하기 60하면 어떻게 됩니까? 7천억 정도 돼요. 유지보수가. 엄청난 비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유지보수를 잘하면 전체 사이클에서 우리가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기 위해서 CBM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 베이스 메인테넌스인데 컨디션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센서의 값의 집합을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센서의 값의 집합.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단을 뭐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할 대상 장비, 여기 있는 대상 장비가 통신 장비도 될 수 있고 무장도 될 수 있고 기계도 될 수 있고 전기가 될 수가 있죠. 어디에? KDDX 내에. 장비의 종류는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할 때 제일 간단한 게 고장을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고장 원인을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측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 놓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 센서의 종류는 어떤 거냐, 전류 센서냐, 가속도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 수집의 주기가 뭐냐,
뭐 초단위냐, 분단위냐, 일단위냐, 연단위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CBM의 대상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장비에 대해서 정비의 종류를 결정하고 각 정비의 종류에 대해서 센서의 종류, 위치를 결정한다. 각 센서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해서 만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정비 의사결정하는 것을 CBM이라고 부릅니다. CBM. 되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기술 인프라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방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배 전문가라든지 디지털 전문가라든지 회사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지금 KDDX가 구축되고 뭐 10년, 20년, 30년 돼야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요. 그거 있네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추후 장비, 고장 진단, 유지 보수, 예지 정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제가 물어봐요. 어떤 고장 진단할 거냐? 물어봐. 고장 진단하는 거. 그러면 센서 종류 물어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필요한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이런 주기대로 모여있는 경우만 나는 쓸 수가 있는 거. 그 외에는 가벼워지죠. 네. 자, 그래서 CBM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CBM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CBM 완전하게 데이터 기반인데 거기다가 물리 모델까지도 디지털 트윈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이제 기술이 CBM 플러스라는 기술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CBM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상태나 데이터를 측정하고 고장 발생이나 정비 일지를 대상이 배 같으면 배의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여기는 데이터 수준, 정보 수준, 지식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제일 위에는 예지 정비까지 하고 제일 밑에는 이제 데이터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빅데이터, 요 부분은 자율학습, 요 부분은 지도학습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공학을 배운 분들이나 기계도 많이 하는데요. 이 자율학습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 분석의 결론을 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정비에서 많이 하는 건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FFT를 가져갑니다. FFT 하면 뭐가 되느냐? 주어진 데이터의 진폭하고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진폭하고 주파수를 보면 이 장비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자율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또 더 어렵게 프린시펄 컴포넌트 내리시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공학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CBM 플러스에서 CBM이고요. 플러스가 이겁니다. 이 물리 레벨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제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가상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던져주게 됩니다. 이 가상 실험에서 데이터하고 이벤트 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실험할 거요? 그거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고장 삽입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장비 운영할 때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런 고장이 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가지고 고장 원인하고, 왜? 집어넣으니까 결과하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요걸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사용해서 기존에 요거만 가지고 할 수 없던 새로운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CBM 플러스의 예가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많은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 저게 금방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이고 기술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 기반 SA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하려면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 체계의 ROC를 던져주면 요구사항이죠. 이게 이제 대상 체계가 나오는데 이 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스템공학의 표준에 의해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유니파이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생긴 것은 이제 DOD-AF의 이제 확장판이고요. 이거를 기술하는 언어, 이 아키텍처가 있으면 뭔가 기술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UML을 가지고 확장한 CSML이라는 언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CSML을 가지고 CSML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면 이것 가지고 뭘 하느냐. 디지털 투명화 변환하는데 앞에도 설명했지만 CSML 모델은 실제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모델이 나와 있는 거라면 공간 정보라든지 빅데이터를 지급해서 이 모델을 만들고 CSML 모델은 시뮬레이션이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이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기능이나 성능 효과도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해 당사자가 만약에 체계 관점에서는 MOP를 분석하면 되고 운영 관점에서는 MOE를 분석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가능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행위 모델에 대한 거하고 공간 정보하고 IoT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 엔진하고 아까 말한 이제 지능 학습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하는 기법은 이제 특허로 우리가 획득했고, 이 플랫폼은 등록 상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할 때 우리가 만드는 모델도 쓸 수 있고, 외부에서 만드는 모델도 쓸 수 있고, 실제 이제 실체계 데이터도 쓰도록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도구, ANSYS라든지 메타랩 이런 도구의 모델을 하고, 통신 장비에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하고, 필요하다면 파이썬 모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이걸 가지고 한 이거잼플은 여기 간단하게 의뢰의 이제 수상하면서 의뢰를 회피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김한기의 운영 전술에 대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시나리오는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 때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디지털 트윈을 해양 GIS하고 3D CAD하고 물리 모델을 수상한 거래에 적용을 시키고 이제 상황별 공격하고 방어 시나리오를 교리해서 적용을 해서 김한기의 대피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걸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김한기가 가만히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김한기가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김한기의 운용. 이거는 보통은 이제 3km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3km에서 봐서 운용 전술 4번은 회피율이 수상함이 의뢰를 회피할 확률이 60%인데 운용 전술 3은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장식 기반기에 이제 속도도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ROC를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그런 자료에서 뒷부분에 디지털 트윈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걸 붙이기 위해서는 CSML하고 우리가 쓰는 이런 도구 같은 도구하고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도구화 시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레퍼런스 자리고 오늘 이 교재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에서 이 퀴즈를 맞추는 사람한테 교재를 몇 번 준다고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70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제 한계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